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파견할 특사단 명단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문제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누구를 낙점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선발 기준 어떤 점들이 될까요? 뭐 앞서선 리포트 또 보도에서 이제 몇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만 예.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에게 부여하는 임무가 무엇이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나 북미 대화 설득에 이번 대북 특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주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명균 장관 또 서훈 국정원장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과의 협의 때문에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앞서게 되고 근데 또 이런 이제 한미 정상 간의 새로운 정상 간의 대북 특사는 이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최초의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는 최초의 면담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이제 서훈 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되고 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려주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건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 예. 서훈 원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요 항목에서는 그런데 조명균 장관은 빠지게 됩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 참모, 이제 비공식적인 참모보다는 이제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공직자 우선이고 또 공직자 중에서도 청와대보다는 내각 쪽에 무게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또 서훈, 조명균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예. 특사단의 규모를 이제 크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요 세 기관을 이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겠는데 대규모로 하면 여기서 이제 외교부가 더 붙을 수가 있고요. 소규모로 하면 아까 세 개 기관에서 하나 정도가 빠질 수가 있고요. 그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경우에도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훈 원장이 1순위, 조명균 장관이 2순위.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은 서훈 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같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서울에 남아서 상황실을 지키면서 평양에 간 특사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사후 배후 이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단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특사단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특사단이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그렇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특사단이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렇죠. 혹시 이렇게 긴장 완화의 모멘텀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비관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특사단을 보내기보다는 소규모 특사단을 보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규모 특사단을 보냈을 때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을 때 또 역풍이 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북미 대화 성과를 내는 것이 이제 최대 기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약속을 받아낸다. 북미 대화 참석 약속을 받아낸다. 그걸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더 구축한다. 소통 채널을 더 견고하게 구축한다. 이 정도만 해도 비교적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와 최소치가 좀 다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성과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비핵화를 끌어내면 성공이다 아니면 소통 채널을 만들면 성공이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됐든 국내 여론이 협조가 있으면 성공인 것이고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으면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과 그 자체가 아니라 국내 여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여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보다 미국의 특사를 먼저 보내야 한다라는 게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제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그 특사를 주장하는 이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에도 특사 보내는데 왜 미국에 특사를 안 보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특사라고 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서 소통 채널이 없을 때 긴급하게 특수하게 보내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예. 한미 동맹 간에는 사실은 소통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근데 북한 간에는 남북 간에는 소통 채널이 지금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이제 특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죠. 사실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데 예. 이제 특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미 간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특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사가 필요할 정도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당 쪽이라든가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국민들 또 예. 언론에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미 간의 특사를 보낸다 하는 것은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곤란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요. 조셉윤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은퇴를 했고요. 네. 또 그 앞서서는 빅터차 주한미국 대사 내정자가 낙마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 또는 그 남북 대화의 어떤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대화파의 네. 입지가 조금은 약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조세미유 특별대표 은퇴 소식 이후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아졌는데 예. 사실은 이제 대북정책 특별대표 국무부 소속인데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심지어 장관급 참모도 영향력이 안 좋습니다.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밀어줬죠.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틸러슨 장관이 뭐 베이징에 가서 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장관조차도 어떻게 저 행정부 내에서 목소리가 작은데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겠느냐? 저는 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참모가 누가 되든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두 바퀴를 동시에 돌리면서 압박도 세게 하고 관여도 세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빅터차 내정자 말씀을 하셨는데 빅터차 교수는 뭐 저도 몇 번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대화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강경한 인물이었죠. 좀 강경파 쪽이고 예. 이제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하다가 어떤 때는 약간 중도 쪽이긴 했지만 대화파로 분류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빅터차 내정자가 낙마했다고 해서 대화파가 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잘못된 예. 얘기고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예. 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그 본인의 의중이 가장 뭐 절대적인 그 근데 그렇죠. 문제가 가장 되는 것 중요한데 같습니다. 이제 예. 안타까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예. 최대 압박과 관여를 해서 북한을 내 마음대로 변경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 압박과 관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본인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한 그 right conditions라고 얘기한 네, 거 그렇죠. 있죠. 네네.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올바른 조건 또는 뭐 적절한 조건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네.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right condition이라는 용어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예. 또 appropriate라고 하는 적절한 컨디션, 예. appropriate condition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두 개 다 사실은 적절한 조건에서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되고 예. 실질적인 뭐 맥락에서 보면 뭐 거의 같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right condition, 올바른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좀 더 원칙과 가치가 도덕적인 원칙, 도덕적 가치가 강조된 엄격한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appropriate condition이라고 했을 때는 외교 관행이라든가 국제 질서 여기에 부합한다라고 본다면 거래가 가능한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가치에서 볼 때 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거래를 할 수 있으면 나는 이만큼, 너는 저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뉘앙스 차는 조금 다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이번에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right condition이라고 말을 쓴 것은 약간 엄격한 기준을 선호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논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큰 틀에서 봐서는 적절하다, 올바르다 이 말은 뭐 아주 뭐 다른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올바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 미국 행정부가 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장외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예. 이제 시장에 가면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부르는 거고 이제 손님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또 최소치를 부르면서 이제 바게닝이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죠.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비핵화에 관한 한 비핵화를 북한이 선언을 해야 된다. 비핵화도 그냥 비핵화가 아니라 폐기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이제 혹시 동결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심지어 북한은 동결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은 핵실험 유예와 미사일 발사 유예 정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이 제시한 현재까지 외형적으로 제시한 조건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협상이 결렬될 것은 예고한 것이 아니고 협상이 좀 어려운 것이다. 뭐 절충안을 도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최근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외교 또는 그렇죠. 뭐 중매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죠. 그 용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중재나 중매는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춘 남녀 사이에서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 남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당사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재 외교를 한다, 중매 외교를 한다라고 할 때 당사자가 아니고 남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일에서 한국은 동맹이고 안보 동맹인데 혹시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중간에 서서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동맹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봐도 북한은 남한이 민족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외세라고 하면서 남한하고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중매, 우리는 중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또 뭐 이 외세와 놀자는 것이냐 이렇게 또 양쪽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구조를 볼 때 도움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촉진자라든가 기획자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촉진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중개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역할이 실제로 필요하면 중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중개 역할을 한다고 선언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나 또 외교부 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한 분들은 이제 뭐 저와 동일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무 라인이라든가 홍보 라인 쪽에서는 상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중개 역할이라든가 중매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 동맹이라고 하는 문제 또 민족 공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면은 좀 곤란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